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2년 전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장기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비 치료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8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담임의 속옷을 훔쳤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는 치료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사가 선처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염전노예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전남 신안군 신의도를 찾아가 영상을 찍던 남성이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어젯밤 풀려났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주민 변호사님. 네. 오늘 지금 정치 뉴스 정말 큰 게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사건 반장에서는 그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뉴스룸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런 뉴스에서 그 소식 보시고요. 사건 반장에선 사건 반장만의 준비된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빨리 시작을 할게요.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 받는 배우 유아인 씨, 본명 엄홍식 씨. 자, 오늘 오전에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저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히 증거인멸 지시, 대마 흡연 강요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심력 끼쳐 죄송하다는 의례적인 답변에 이어서 추가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자, 심사를 마치고 지금 대기 장소인 유치장을 향할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저렇게 돈다발이 확 뿌려졌는데요.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써라 하면서 저렇게 던졌던 겁니다. 액수가 좀 꽤 되던데. 자, 첫 번째 영장 때는 물 세례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돈 세례까지. 좋습니다. 자, 방송 중에라도 이 속보가 전해지면 알려드리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건 반장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주변에 적극 추천 중 하신 박봉규님, 매일 신랑은 식탁에서 나는 거실에서 사반 봅니다 하신 이용진, 김명희 부부님,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사건 반장은 흉악범들 얼굴 무조건 까세요 하신 김경도님, 자, 샌프란시스코 삽니다. 지금 한국 가는 길이에요. 사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하신 정원보님, 저랑 이름이 같습니다. 자, 학창 시절 이름 때문에 미팅도 못했어요. 그래도 내 이름 좀 불러줘 하신 유상점님. 상점이면 어때서? 예. 자, 공룡나라 경남 고성 삽니다. 공룡 엑스포 많이 보러 오세요 하신 윤수지님. 자, 미국 덴버의 강은주님, 성남의 김미영님, 허현미님, 김상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반 뉴스의 육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마침내 대법원 선고입니다. 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의 이 사건,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서 무차별 폭행한, 지금 보시는 저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현우입니다. 기억 꼭 좀 해주세요. 이현우, 징역 20년 확정됐죠? 네, 오늘 대법원에서 이 징역 20년 원심 판결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0년간 신상 공개, 또 관련 기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도 유지가 됐습니다. 이현우는 지난해 5월 이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분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에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확정 직후에 피해자 그간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바로 느낀 감정은 다행이다였는데, 과연 이게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맞는 건지, 지금 피고인과 피해자의 심정이 완전 반대된 거 아닌가, 왜 피해자가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이제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과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범이었고 그리고 이제 성범죄였기도 하고 그리고 중환상해였기도 하고 가중될 요소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대평가가 됐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대법원 선고가 있고 나서 저도 연락을 드렸어요. 방금 보신 그 피해자분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고요. 우시더라고요. 자, 이분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나이는 어립니다. 정말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정말 제가 존경심이 들 정도로 이제는 강력범죄 피해자 그리고 유족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전국을 돌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 지원 일을 저렇게 혼자 그냥 하고 계세요. 자, 이분이 제일 갈망하는 것 바로 이현우의 얼굴을 공개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짧게 좀 코멘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 사람의 그 신상과 관련돼서 그 일부 그 유튜브에서는 뭐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고도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비공식적인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 현행법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합법적으로 저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제도나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뭐 그 머그샷 같은 것을 이제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공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와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 네. 계곡 살인 이은혜, 조현수 오늘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에서 이 남편을 이제 계곡에 빠뜨린 다음에 일부러 구하지 않은 척하면서 살인을 했던 방법. 또 같은 해 2월입니다. 2019년 6월이었고요. 같은 해 2월, 5월 달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살해를 했던 두 사람. 이은혜하고 조현수. 이은혜 같은 경우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고요.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1심, 2심에서도 같은 형이었고요. 대법원에서 결국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그걸 왜 싹쓸이?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문구점 앞입니다. 한 남성이 물건을 사려는 듯 지금 입구에 진열된 유화 벽보를 저렇게 꺼내 듭니다. 하나, 둘, 셋 꽂혀있던 유화 벽보를 좀 계속 꺼내는 저 남성. 아이고, 애가 몇이길래 저렇게 많이 사? 예, 땅에 떨어진 것까지 막 줍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 줍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계산은, 뭐 이렇게 그만 좀 해. 자, 계산을 하는 거 봤더니, 몇 장을 뽑은 거야 도대체. 그냥 갑니다. 예. 자, 제보자분 문방구 하시는데요. 많은 좀도둑을 봤지만 지금 나가는 가나다라 마바사 ABCD 저 유아 벽보를 훔쳐가는 인간은 처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게 지난 19일에 충북 청주에 있는 한 문구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신 것처럼요. 이게 매장에서 사장님은 이제 제보자는 손님을 보고 계셨다라는 건데 2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죠.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훔쳐갔을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이렇게 유아 벽보들을 하나씩 다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의아해 하시는 게 밖에 저기 보면 다른 물건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네요. 그것만 다 저기 한 30-40장을 골라갔답니다. 가져간 게. 그래서 돈으로 따져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하고 다음 날에야 이제 저기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것만 가져갔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창문 열더니 휙휙입니다. 자, 역시 우리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빌라와 빌라 사이의 공간입니다. 이때 위쪽에서 주목해서 뭐 떨어졌죠? 창문 열리고 손 나오더니 휙휙 던졌습니다. 휙 던졌어요. 자, 이거 뭘까요? 자, 다음은 또 다른 날입니다. 예, 창문 열리고 휙. 자, 저 보세요. 그 바닥에 뭔가 저렇게 많은 것들이 떨어져 있어요. 예? 자, 이 기자. 저 집에서 창 밖으로 던지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저게 오물 묻은 쓰레기였습니다. 이 장소는 두 빌라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휴지가 떨어지고 있는 곳은요, 제보자 측 빌라의 주차장입니다. 저 영상은 지난 6일과 14일에 촬영이 됐는데 저렇게 오물 묻은 휴지가 버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여름부터였다고 합니다. 휴지가 하나둘씩 버려져 있어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저렇게 오물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다 느꼈는데 저걸 매일같이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길 비추고 있는 CCTV가 없어서 범인을 못 찾았고요. 그 사이에 휴지 양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아이고야. 급기야는 가끔씩은 휴지가 아니라 오물 자체가 버려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침내 옆 빌라에서 휴지 던지는 저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을 합니다. 오. 저렇게 영상도 남겼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했는데 그런데 이 경찰이 어찌할 수 없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어떤 물건을 던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관여가 불가능하다. 대신에 주인은 주겠다. 구청에 신고해라.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찍혔잖아요. 어떤 집인지 알 수 있고 그 안에 거주하는 몇 중에 하나일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왜 불가한지 사실 잘 의문은 좀 됩니다. 근데 구청이나 이 센터,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또 국민신문고를 넣어보니까 정확하게 누가 던진지 모르니까 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집이 지금 정확하게 찍혔고 지금 오물이 나오는데. 던져지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건 사실 이거는 법적인 것도 있지만 너무나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뭔가 뭐 정신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어가죠. 택배 기사의 서늘한 메시지. 아, 예.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한 택배 기사와 고객이 나눈 문자입니다. 택배가 안 왔어요 라고 하니까 2층으로 올라가 봐요. 답장을 합니다. 거긴 저희 집이 아닌데요. 저희 집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부탁을 하니까 택배 기사 왈. 참 주소 보니까 바로 옆인데 날도 뜨겁구만. 귀찮게 하지 마쇼. 두둥. 세상에 사과는커녕 다시 한번 또 문자를 보냈는데요.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기다려라 이 겁쟁이야. 예, 지금 나올 거예요. 자,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기다려 이 겁쟁이 여자야. 와, 세상에 혼자 사는 여성분인데 말이죠. 이 문자 받은 이후로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신데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 선생님 남자 흔적을 좀 이 집 주변에 좀 남겨놓으신 게 어떻겠냐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문자로 끝났던 게 아니에요. 좀 사연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난 18일 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홈쇼핑으로 옷을 주문을 하신 거고 아무리 뭐 다 배송이 됐다라고 했는데도 안 오니까 알아보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곳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기사 연락처분한테 문자를 저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아니 날 더운데 귀찮게 한다. 뭐 자기가 가져가기 싫으면 다른 택배사를 이용하든지 이런 식의 문자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했던 홈쇼핑에도 이걸 얘기를 했더니 그 홈쇼핑에서 택배사에 다시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택배사 쪽에서 이 택배기사분이 약간 좀 장애가 있다라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이 연락처를 차단을 해달라라고까지 부탁을 하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야겠다라고 다시 폰을 보니까 지금 온 것처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려면 시간 걸리니까 기다려라 겁쟁이 여자 이렇게 문자가 와 있었고요. 문자에서 그치질 않고 그 물건 있죠. 다른 집으로 배달했던 거 그걸 가지고 와서 들으란 듯이 막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고 문 밖에서 문 밖에서 혼자 사는 여성분이 어쩜 좋아.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구청 쪽에도 신고를 하고 CCTV도 달아달라고 하고 본인도 그 집에 CCTV를 달 예정이라고 하는데 글쎄 저 요즘 1인 가구 많은데 저런 일 한번 겪으면 진짜 힘들죠. 진짜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다음 이어가죠. 지하철에서 쩝쩝입니다. 자, 역시 사방 가족께서 통탄을 금치 못하시겠다면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부산 서면의 지하철 객차 안입니다. 저 남성 손에 들린 거 햄버거. 자, 포장지 뜯고 지금 레기레기 쓰레기를 바닥에다 저렇게 놨어요. 에이, 잠깐 놓는 거겠지 설마. 자, 이제 음료 집어들고 콜라 한 잔 쓱 먹고 와그작 꼭. 자, 트림까지 했겠죠. 자, 보십시오. 예. 지금 툭툭 털어내더니 지금 역시 저렇게 고스란히 놓고 갔어요, 교수님. 남자 화장실 가면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좋은 문구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그리고 저 인간
아름답지 않은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네, 원래 이 지하철 같은 데서 햄버거 같은 것은 먹지 않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게 뭐 퇴근 시간인데 아주 복잡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아마 보고 있을 텐데 그것을 이 눈길을 느끼면서 먹는 그 멘탈이 상당히 대단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더구나 이제 먹고 난 뒤에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고 갔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고 지하철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놔두고 갔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몰상식 그 자체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보통 말이죠. 주변 분들도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치워야지 하면은 요즘 세상에 그렇죠. 혹시 뭐 가방에서 뭐 꺼내가지고 흔들까 봐. 네. 근데 좀 당연한 건데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누가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잘못된 행동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뭐 주의를 또 못 줬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한 거를 안 하는 사람, 저 사람을 벌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저거.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신우이에게 끔찍한 남편. 자, 오늘도 우리 사반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네, 시누이를 끔찍이도 위하는 남편 때문에 불만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결혼 30년 차인데요. 신혼 때부터 십수년간 이 시누이가 사연자를 굉장히 구박했다고 합니다.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았다. 이런 이유였다고 하는데 이 오죽했으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나 이런 소리 들을 바엔 바람 피워서라도 아들 낳고 싶다. 이런 맘에 없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요. 자신의 누나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누이도 매번 전화해서 놀러 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남매 간의 우애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결혼 이후에 30년 동안 매 여름 휴가 때마다 시누이 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참다 못해서 왜 휴가 때마다 너희 누나 집에 놀러 가야 하냐며 버럭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주춤했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놀러 다니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남편이 시누이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수십만 원씩 내준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지금은 정년퇴직해서 고정 수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혼 생각까지 든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이고 참 질투할 게 따로 있지 별 진짜 우리 누님 불쌍한 사람이야. 물론 당신한테 소시적인 서운한 말도 했다 손 쳐도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참 이 사람아 당신 나이도 이제 60인데 마음 좀 곱게 써라. 참말로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희생정신이 너무. 네. 괜찮으시겠어요?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다음은 아내예요. 야, 박지훈, 네가 사람이야? 네가 동물이지? 네가 네 누이 챙기든 말든 난 상관없다. 내 생활에 지장만 안 주면 난 괜찮아. 그런데 지장이 생겨. 그리고 네 누나 아들 못 낳는다고 나 구박했던 거 생각하면 아주 그냥 확. 야, 네 누나한테 줄 돈이 있으면 네 마누라부터 챙겨 인간아. 이 박지훈아 X. 그렇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미안하다 나와. 왠지. 박 변호사님. 적절한 행동들은 아닌데 근데 저는 요게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혼할 생각이 이제 있다는데 아마 질문한 거 봤을 때는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혼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들었던 상황인데 좀 남편이 서운하고 뭔가 부적절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지금 과해서 이혼할 정도는 아니다. 돈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누나하고 친했기 때문에 이혼한다? 그거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박 변호사님은 누님은 아니지만 있어요. 여동생이 있으시죠? 누나가 있어요. 누님도 계세요? 이렇게 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진짜. 일반적으로 남동생이 있고 누나 있고 남동생에 지금 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도 되게 많잖아요. 나이도 이제 지금 항원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말이죠, 교수님. 네, 일단 그 남매 간의 사이가 좋은 거는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또
신혼 초기에 좀 마음 상하는 그런 그 못 박는 얘기를 듣고도 한 30년 정도 또 같이 그 따라간 이 아내도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한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해서 돈도 없는데 갈 때마다 몇십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좀 신경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우리 그 박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이게 뭐 이혼까지 갈 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뭐 여름 휴가는 또 이게 부부끼리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혼 전문 변호사 양 변호사님. 저는 뭐 이 제보를 해주신 분보다는 남편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황혼이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요, 이 아내분이 되게 황혼이혼이 언제 이게 가능해지냐면 이 자녀들 다 장성하고 아내분 입장에서 할 일 다 해놨다. 이제 난 당신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라 할 때 많이 생깁니다. 딱 이때인데. 예, 이때 뭐 재판상 이혼이냐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이혼을 권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남편분께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사실요, 오히려 주변을 봐도 나이 든 남성분들이 버려지면 더 힘듭니다. 맞습니다. 잘 받들어 모시세요, 제발. 그렇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약간 어떻습니까? 네,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 차차사랑님, 오붓하게 시누이랑 살라고 하세요. 장순규님, 시누이도 자기 어머니의 딸이면서 딸이 왜 하셨습니다. 정답게님, 깜놀했어요. 내 얘긴 줄. 아이고. 나도 평생 휴가 때 신우집 부산 간 사람입니다. 이거 아이고. 못 고칩니다. 하셨고요. 초록이님, 같은 성끼리 잘 살라고 하세요. 우리 남의 편도 시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진짜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부산 사시는 김규훈 선생님, 오늘 좋은 일 하셨다고 칭찬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부산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는데 한 일본인 어르신 관광객 4분이 딱 봐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더란 겁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했더니 제주 올까요? 뭐 하더라는 거죠. 여기 부산인데 무슨 제주도. 그래서 번역기도 돌려보고 뭘 했는데도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카유, 죽이란 뜻이 딱 뜨더란 겁니다. 할머니 혹시 제주 무슨 죽집 전복죽 하니까 소데스 하시더라는 거죠. 세상에 무려 500m를 걸어가지고 그 식당까지 안내해줬더니 아리가또 하시면서 10,000원을 주시더랍니다. 물론 거절하셨지만 말이죠. 자,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가셨을 걸 생각하니 너무 기분 좋다고 하셨어요. 칭찬을 마구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임플란트 수명도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닐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You are so special. 단 하나뿐인 너는 정말 special. 내가 제일 잘한 일은 널 알아본 거야. 특별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콜마. 2년 전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장기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 치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8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2년 전 사망한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조사 결과 발표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 당시 이영승 교사 사망 당시 학교에서 저희 그때 전해드렸잖아요. 단순 추락사. 네,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당시 학교 측이 이 교사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 단순 추락사라고 교육청에 보고되면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됐고요. 이 관할 경찰 수사도 역시나 그대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교사의 유족 측은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 5년 차인 이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힘들어하는데도 학교는 그냥 방관했고 심지어는 이런 학부모 민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극단 선택을 했는데도 축소 보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저희가 그 고 이영승 교사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페트병으로 손을 다친 학생에 대한 그 얘기도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당시 그 학생의 학부모 공제회에서 뭐가 그렇죠. 됐든 그 다친 그 치료비를 그때 받았다고 했던데. 맞습니다. 이 교사로 부임했던 첫 해 2016년 6월인데요. 이 지도하던 학생이 이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등을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 이후 2017년도 학생은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경기도 학생 공제회 같은 데서 돈을 좀 받았었어요. 2017년, 2019년 141만 원의 치료비를 보상을 받았고요. 그 사이에 교사는 군대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분명 141만 원 보상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8개월간 400만 원이 양 변호사님 무슨 소리죠? 학부모에게 이 돈을 줬다는 건데요. 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선생님은 군내에 입대를 했습니다. 2017년에. 그런데 군에 입대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부모로 또 연락이 왔고 심지어 군에 있다가 휴가 나가는 게 얼마나 진짜 좋은 그건 정말 휴가 날만 기다리잖아요. 이 선생님은 휴가를 나오셔도 학부모를 만나야 했습니다. 2018년 2월, 3월, 6월, 3월 휴가 때는 3번을 만났다라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학부모의 어떻게 보면 요구에 시달리다가 제대를 한 이후 8달 동안 월급 날마다 50만 원씩을 떼서 학부모에게 건넸어요. 결국 송금한 게 총 400만 원이 건너간 겁니다. 자, 이게 아까 141만 원 공제해서 받았다고 했지 예. 않습니까? 이거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한 8cm 정도 이게 상처가 났기 때문에 한 1cm 한 10만 원 정도가 치료비가 통상적으로 든답니다. 그럼 141만 원이면 사실 좀 남잖아요. 물론 조금 더 좋은 데 가서 더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141만 원에 더해서 400만 원까지 갔으면 500만 원이 넘는 돈을 학부모가 받으셨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수술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2차 수술 예정돼 있다. 교수님, 이게 모르겠어요. 내 정말 생떼 같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손에 이렇게 탁 베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러면 그거 수술하려고. 근데 이게 좀 상식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군대 입대한 사람한테 교사 휴가 나왔을 때, 야, 너 돈 마저 보내야지. 이런 연락을 한다는 게, 예? 글쎄요, 살다 보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좀 다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분 같은 경우 상당히 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8개월간 400만 원이면 매달 50만 원씩 이렇게 활부로 주는 거, 이게 뭐죠? 이게 도대체가? 마치 그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달 이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뜯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 공제에서 141만 원이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만 원을 갖다 줬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군 복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400만 원 어디서 그 본인이 이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2차 수술이 있다. 글쎄요, 이걸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하는 것인지 치료비 영수증이나 주고 저런 요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 이 페트병 이 학부모 모 은행의 서울 지점에서 일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직권 정지 결정이 그 직장에서 직권 정지 결정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군요. 소문이. 자, 지금부터는 다른 또 갑질 학부모 얘기입니다. 문자 폭탄을 보냈던 학부모. 네, 이영승 교사가 2021년 3월부터 그 사망 당일인 그해 12월까지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어떤 부당한 출석 처리를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영승 교사가 받은 문자 메시지가 394통입니다. 이 학부모의 자녀는 가정학습, 코로나 증상, 등교 중지, 질병 조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장기 결석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출석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요, 이 사건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영승 교사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진짜로 숨졌는지 확인했던 바로 그 학부모가 이 인물입니다.
그 학부모였군요, 박 변호사님. 네. 자, 여기에다 또 2021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따돌림 문제 관련해서 이 선생님한테 이 공식 사과, 다른 학생이 좀 공식 사과를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계속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 해주니까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했었고요. 또 수차례 전화도 하고 학교 방문을 했고 그 민원을 계속 제기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또 자꾸 난색을 보이니까 결국은 방문했던 거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연락을 문자를 막 보냈는데 답이 없어. 당연하죠. 돌아가셨으니까. 이 인간 혹시 나 차단한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진짜 죽은 거 만나고 봤다는 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양 변호사님,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정말 이게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 전 거짓말일 거라고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놀래서 설마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까지 세상을 떠나시키겠을까? 아닐 거야 라는 마음에 왔다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건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차단시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저는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어떤 감정이나 이런 공감 능력이나 이렇게 너무 없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페트병, 그리고 이 문자 폭탄, 그리고 또 다른 학부모까지 3명에 대해서 오늘 경기교육청에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일단 경기교육청에서 의뢰한 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업무 방해인데 여기 공립학교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교육 공무원이시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영승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400만 원을 건네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떤 강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협박이나 공갈 같은 거 이런 것도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글쎄 법적으로는 이 어디까지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묻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법을 적용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오늘 경기 북부 경찰청장 역시도 업무 방해, 돈 강요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저희가 분명 2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해당 학교에서는 그 교장이 단순 추락사라고 경기교육청 상급기관에 보고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청은요, 이런 사실 인지하고도 이렇게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 또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역시나 수사를 의뢰했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에 재직하다가 숨진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을 때 이 호원초등학교의 교장 지금은 퇴임을 했고요. 교감은 경기 북부의 한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 교수님, 오늘 말이죠.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되기까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분들이 3자리 숫자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요즘에 이 교사 직종이 3D 업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학부모들이 저런 식으로 아주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3명이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이런 사건들 제가 좀 몇 개를 봤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사실 교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직책에 있는 분들 말이죠. 좀 선생님의 입장에서 일을 갖다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장 선생 또는 교감 선생으로서 보고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경찰에다가 단순 추락사 이렇게 어떤 신고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이 아주 의미 없이 그냥 없어질 뻔했는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것을 보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통과된 그 교권보호사법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를 금지한다. 자, 학부모의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 제기도 교육활동 침해에 포함시킨다. 교권 침해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처분도 하게 한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자릿수 이상의 선생님들이 희생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담임에 속옷을 훔쳤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는 치료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사가 선처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따라가 봅니다. 자, 제보 사건입니다.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저희가 최대한 순화하려고 좀 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제보하신 분은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올 6월에 있었던 일을 제보해 주셨는데, 자, 시작을 해보죠. 네, 이 교사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 지방에 있는 작은 학교다 보니까 꼭 본인이 맡은 이 학년이나 반이 아니더라도 전교생을 얼추 다 알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화장실에 가면 자꾸만 누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런 소리도 들리고 느낌도 들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한 5학년 남학생이 후다닥 자기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 순간 따라 들어오던 게 저 학생이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해 제보자 교사 이 반의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5학년이 여자 화장실에 그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직접 학생한테 확인을 하셨답니까? 이게 뭐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선생님이 사실은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학년 남학생이 있으니까 아니 너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려고 그랬어요 라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 찜찜해서 지금의 담임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더니 그 담임 선생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더래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거는 좀 예민한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도 이 학부모들의 좀 잘못된 대응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여기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학부모가 아니 그 호기심에 볼 수도 있지. 그 안에서 마주친 것도 아니고 문 열어본 것뿐인데 왜 그걸 가지고 아이를 무슨 범죄 취급하느냐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니까 어떻게 뭐 위야무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남학생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기만 했다랍니다. 아니 애가 크면서 그냥 궁금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참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 제보자 교사분의 육성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갑자기 누가 여자 화장실 문을 조심히 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 열길래 제가 놀라가지고 쳐다봤는데 그 남학생이었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 여자 화장실 문 왜 열었어? 왜 들어오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러고 그냥 가버리더니 다시 와가지고 확인하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따라 들어오는 게 지속이 되다가 5월쯤에 결국엔 제가 화장실 안에서 잡았어요. 화장실을 따라 들어오는 게 이렇게 따라 들어와서 저랑 화장실 안에서 마주쳐가지고 제가 잡았고요. 왜 자꾸 들어오냐, 몇 번 들어왔니?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많이 들어왔대요.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다 이렇게 실토를 하더라고요. 뭐 최소 10번 이상 들어갔고 언제부터 들어왔냐고 하니까 뭐 3월 말, 4월 그때부터 들어온 것 같고 왜 들어왔냐? 호기심에 들어왔다. 뭐가 궁금하냐? 여자 화장실 뭐 구조가 궁금하대요. 처음에는. 사실은 뭐 여자 화장실에서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런데 그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그 충동성이 제어가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 박 변호사님 네. 들으셨죠? 이 정도는 말이죠. 이건 호기심 단계가 아닌데요. 좀 심각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한테는 왜
왜 문 열고 들어왔냐 하니까 확인하려고 들어왔다 했지만 사실은 본인 얘기고요. 여러 번 반복됐다면 뭔가 충동성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전달을 합니다. 아이가 여자에서 들어왔고 잡혔다,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부모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 애가 청소년 상담 받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자존감이 낮아서 성 관련된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서 그걸 채워주는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자존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 자, 뭐가 됐든 상담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좀 뭐 개선이 됐나요, 그 이후로? 네, 뭐 일단 어떤 상담이었든 간에 아이 표정이 좀 좋아 보였고 또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 이런 짓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 좋아졌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6월에 연휴가 있어서 해당 교사가 잠깐 고향에 내려갔다 왔고요. 또 마침 당일에 출장도 잡혀 있어서 그 짐가방을 그대로 들고 학교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실 안에 있는 교사용 캐비넷에 그 짐가방을 넣어뒀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그 캐비넷을 딱 열었는데 가방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다는 겁니다. 뭐가 떨어졌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출장 가려고 캐비넷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제 캐비넷 안에서 팬티가 툭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제 팬티가.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이거 혹시나 이제 내가 팬티를 꺼내놨나? 꺼내놓을 리가 없는데 일단 주웠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주웠는데 팬티가 축축한 거예요. 급하게 주웠는데 팬티가 그 물로 다 축축하게 젖어 있으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 안에 뭐 화장품이나 뭐 물이나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흐른 건 아닌지 막 다 찾아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냥 가방도 열려있는 상태였고 누가 뒤져있는 것처럼 이렇게 옷가지도 삐져나와 있었고 근데 유일하게 그 팬티 하나만 밖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물에 적셔가지고 그 가방 옆에 올려뒀나 봐요. 그 가방 옆에 있던 종이들이 다 젖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아, 이 선생님 일단 무엇보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또 이게 충격도 충격이고 또 뭐 수치심도 들고 거의 뭐 3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 학교에 생활부장 선생님이 따로 계시대요. 그 생활부장 선생님이 이제 5, 6학년들 뭐 상담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범인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에 따라왔던 그 학생과 딱 같은 학생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은 사실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등교 정지까지 시켜야 될 정도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가 이거 상담하고 정신과 치료도 해서 약도 먹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또 해왔답니다. 자, 지금 그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께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질문을 드릴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 뭐 이후에 프로세스는 잘 진행이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이게 아이가 좀 바른 성관념을 갖도록 하고 좀 그래서 좀 등교 중지 이상의 그 중징계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처벌은 받지 않았던 거, 선처를 호소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선처 직후에 교육하고 치료를 약속했는데 그 치료 약속을 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음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건강이 좀 악화됐고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봐줬더니 봐줬는데 그 치료나 어떤 그 약속, 사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한 겁니다. 교수님 보세요. 이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나올 때 생각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얘는 좀 이게 그냥 뭐 자존감 이런 거 차원이 아니고요.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왜 자존감 치료를 받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단 뭐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은 그 충동을 본인이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팬티를 물에 적셔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그 구체적인 어떤 행동화하는 것인데 좀 그 전문적 용어로 보면은 이상성심리에서 절시음욕증하고 물품음욕증이 결합된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변태성심리가 초등학교 단계에서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누가 가장 책임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아들로 데리고 있는 이 학부모 같은 경우 꼭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뭐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글쎄요, 성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뭐 그 정도로 넘어가지만 만약에 성인이 돼서 저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바로 어떤 그 사법 처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갖다가 가래로 막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모가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결국 피해자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지난 7월 한 유튜버가 염전노예의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전남 신안군을 찾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회당 100만 회를 넘으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의외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유튜버가 체포됐다는 겁니다. 신안 경찰서에 이제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갖다가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0시간 넘게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탄원서를 갖다가 그래도 좀 내주셔가지고 그게 없었으면 저는 못 나왔고 이제 구속 수사돼갖고 이제 유치장. 눈물까지 흘리는 유튜버, 섬 주민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유치장 신세를 진 건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보신 유튜버 남성은요, 지난 7월에 전남 신안군을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남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대구에 있는 지인의 집 주차장에서 경찰 4명에게 체포됐다는 겁니다. 신안경찰서에는 유치장이 없어서 이 남성은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됐고요. 유튜버 본인 주장에 따르면 20일 새벽까지 30시간 넘게 구금이 됐고 결국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풀려나게 됐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체포까지 됐대요. 그러니까 고소를 당했는데 이 유튜버는 원래 부산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살다가 사건을 좀 옮겨달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된다. 이쪽에서 바로 조사를 해야 된다. 게다가 부산에서 살고 있다가 그 주소지가 아닌 대구로 옮겨가서 지인집에서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우편물 전달도 안 됐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네. 유튜브는 또 아는 전화번호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 경찰 입장에서는 소환에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받으니까 법원에 영장을 이제 신청을 해서 체포 영장을 받았던 거고 다만 이제 이 지금 유튜버가 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본인이 저지른 짓 말고 다른 유튜버들이 한 것까지 다 자기 고소 사실에다가 포함을 시켜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반장 우리 취재진에서도 사실 확인을 해서 경찰 측에 그럼 혹시 저 신안에서 다른 유튜버들도 고소한 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다른 유튜버는 고소를 안 했다라고 또 경찰에서는 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뭔 방송을 했길래 유튜브에서 이런 봉변까지 이 사람은 당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뇌피셜 한통속입니다. 자, 이 유튜버가 그 해당 마을에서 촬영한 당시의 상황 직접 보시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저 할머니도 한통속이다. 지나가면서 이제 살짝 그거 하는 거지. 얘가 쉽게 하면 엎접어야 엎접어. 전부 한통속이다. 속지 마라. 됐다. 작업조다. 귀신처럼 서 있다. 제가 사장님 도와주러 왔습니다. 사장님 염전노예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장님 너무 세뇌를 많이 당하신 것 같은데 가족들은 어디 계십니까? 없어. 고향이 어디십니까, 사장님? 고향 모른다, 걔. 자, 지금 상황이 네. 뭐냐면요. 그 신안 어느 섬 마을로 가서 염전노예 사건 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을 지금 찍는 모습인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얘기도 좀 나누고 자신이 봤을 때는 이 마을 주민들이 자신과의 대화를 좀 피하는 모습이다. 뭔가 숨기는 모습이다.
자신이 봤을 기준은 그래요. 근데 좀 답변하는 표정을 보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답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느낄 때는 뭔가 자신의 경력이라든지 이력을 숨기고 있고 이 섬 주민들이 모두 한통속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당시 이 유튜버가 그 또 공개한 게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리 마을에 어떤 유튜버가 왔는데 그 사람하고 인터뷰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뭐 이런 문자가 지역 주민들한테 뿌려졌다고요. 지금 나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 구독자가 제보한 그 문자 내용에 근거를 해보면 현재 그 극우 세력 유튜브가 염전 근로자 관련해서 신안군을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신안군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그런 그 극우 유튜브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을 때 대응을 하지 말고 만약에 폄하를 하게 되면 법적 조치로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그 해당 유튜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를 보낸 그 발신 번호를 조회를 해보니까 신안군청 소속의 한 부서의 주무관이 그것을 갖다가 보냈다. 단 이 유튜브가 또 나중에 면 사무소에 찾아가 확인을 하니까 해당 지역의 공무원이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유튜브의 그 영상을 갖다가 한번 미리 검토를 해보니까 말투가 좀 세고 인터뷰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 혹시 주민들과의 충돌 우려를 해서 지역 주민이 모인 SNS에 그 밴드인데요. 거기에 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튜버에 따르면 그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동네 경찰도 이 뭔가 날 계속 경계하는 듯 좀 수상하더라라는 걸 포착했다고 주장합니다. 계속 보시죠. 한테 회장님 하면서 들어가십시오 했던 근마들이 비리 경찰들이고 그지. 사람 있네. 와, 야이씨 나시네. 야, 보이나? 내 딱 내려오니까 보고 있다. 와, 임마. 그러니까 자기가 그 경찰 파출소에 갔을 때는 잠가놓고 못 들어가게 하더니 자기가 이렇게 차를 끌고 나오니까 저 멀리서 경찰이 탁 이렇게 내려다 지켜보고 있더라. 네, 맞습니다. 당시에 마을 탐방하다가 지역 파출소까지 가게 됐는데 이 설명하신 대로 내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차로 복귀하면서 이 동네 뭔가 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차장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맞은편 파출소를 보니까 한 경찰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유튜버가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뭐 찍지 마라,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게 본인 주장입니다. 근데 양 변호사님 그 파출소 문을 잠가 놓는 건 조금 의아한데요?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또 파출소의 경찰분들은 2층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층이 이 무기 같은 게 있으니까 잠깐 문을 잠궈 놨다라는 거고요. 또 저기 굉장히 한적하잖아요. 시골 마을이라서 그런 식으로 뭐 필요에 따라서 문 잠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겁니다. 영화 이끼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그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 또 거기서 막 온갖 그 민관이 함께 다 한 통속이 돼서 약간 그런 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튜버는. 자, 교수님.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그런 게 아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는 뭐 우리 동네가 우리 요즘에 보면 뭐 영화 같은 거 만드는데 그 지방을 얘기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염전노의 실상을 파악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예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뭐 저희 사건반장에서도 신안경찰서에 사건 관련해서 뭐 취재 요청을 했는데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지금 답변이 온 상태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신안경찰서 측에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고 또 이제 이런 그 보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을지 않을까. 라고 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왔습니다. 예, 조금 뭐 일단 가려서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2016년 6월 인도양에서 전해진 다급한 신고. 한 원양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했다는 내용입니다. 가까운 육지까지는 전속력으로 달려도 나흘은 걸리는 상황. 선원들은 망망대해 138톤짜리 배 위에서 2명의 살인범과 함께 세이셸 군도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한 지 1년 4개월 만에 벌어진 참극. 오늘 사건 연구소는 원양어선 위 공포의 80시간을 따라가 봅니다. 아, 선장과 기관장이 살해됐다. 언뜻 들어선 선상반란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 새벽 시간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겁니다. 발신지가 인도양 한복판. 야, 그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말이죠. 네, 이게 2016년 6월 20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10분이었습니다. 이 부산 해양경비안전소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선원들이 43살 선장 양모 씨 또 기관장 강모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부산 광동해운 소속의 원양어선 광연 803호 위였습니다. 이게 138톤짜리 이 참치잡이 원양어선이고요. 사건 당시에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바다에서 운항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이 소말리아 모가디슈 동쪽 850마일 해상인데 이 배에 타고 있던 건 숨진 선장과 기관사를 포함해서 모두 18명. 이 중에는 한국인이 이 둘을 포함해서 모두 3명이었고요. 베트남인 선원이 7명, 또 인도네시아인 선원 8명이 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배 위에서 지금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고요. 범인은 베트남인 선원 2명, 30대 선원 2명이었습니다. 오후 한 5시부터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밤 11시쯤 이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 한 사람의 한국인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잖아요. 50대 항해사였는데 이 50대 항해사가 베트남 선원들을 찾아내서 다 제압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 50대 제압하고 있는 지금 장면을 재현하고 있네요. 예, 50대 항해사 분이 뭐 이게 상대적으로 베트남인들의 몸집도 작고 또 술에 무엇보다 취해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이제 무술 굉장히 유단자였던 무도 실력이 상당히 갖춘 분이었기 때문에 참 극적인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렇게 제압한 다음에 새벽에 이제 부산에 있는 해양경비로 연락을 했고 부산에 쓰는 수사팀을 급파해서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했고요. 또 광현호도 이 세이셀 군도의 빅토리아 향으로 또 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뭐가 됐든 교수님, 살인범 2사람을 지금 배 한쪽에다 태우고 가고 있고 또 부산에선 또 경찰이 오고 있고. 야, 이거 좀 시간이 참 되게 길잖아요, 이게.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50대 그 항해사 이분인데요. 사실 그 뭐 아무리 무도 실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열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제 범인들을 제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항해사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는 거의 80시간을 갖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동안에 잠을 갖다가 거의 주무시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해경은 그 해당되는 그 항구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유가족들하고 선사 직원들까지 가 있었었는데 도착 전에는 신고 내용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타실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선장이 살해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밖에 알 수가 없었고 일단 이 항해사는 해경과 위성 전화로 수시로 사항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항해사가 뭐가 됐든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면 체포한 뒤 가두어 놓는 것도 지금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사실 피해자들을 결박하거나 이런 강제 구금도요, 원칙적으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일단 한국인 항해사가 베트남 선원으로부터 흉기를 빼앗은 뒤에 이 조타기 방향을 틀었는데 다른 선원들로 하여금 이 둘을 선실로 옮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같은 국적의 이 베트남 선원 5명이 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항해사 입장에서는 2명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또 포박하면 다른 선원들의 어떤 반발이나 추가 난동이 있을 걸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베트남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원들이 이들을 감시만 하게 한 뒤에 이 피해자들은 다른 선원들이랑 식사도 일상적으로 하게 하고요. 일상적인 선상 생활도 모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한국인, 살아남은 한국인인 이 항해사가 선내 질서 유지부터 운항까지를 모두 담당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와, 세상에. 진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3박 4일인데. 지금 일단 한국인 3명 중에서 2명이 살해됐습니다. 그 안에서 공간 내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베트남인이 7명인데 2명은 가담하고 나머지 5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8명인데
글쎄요, 이게 뭐 그 한 80시간, 이 8시간도 아니고요. 80분도 아니고 80시간이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글쎄요, 한 조그만 공간 안에서 그 무슨 맹수랑 같이 있는 거하고 같은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무도를 잘해도 그쪽은 흉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밥에다가 뭘 탈 수도 있고 좌우간 그 상황에서 이 3박 4일이 아마 이분은 평생 잊지 못할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선원 2명이 합심해서 선장을 살해했다. 예전에 뭐 페스카마우 그렇죠. 선상 반란 사건도 있었고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3박 4일간 항해사 한 명이 통제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선상 반란 같은 건 아니라고 지금 봤던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도 선내 질서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항로가 이탈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장하고 이제 기관장이 지금 살해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조타실이나 자신의 방에서 살해가 됐기 때문에 뭔가 우발적인 어떤 반란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평소에 있던 어떤 원한 같은 것들이 쌓여서 아니면 그런 불만이 쌓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가운데 3박 4일 지나서 6월 24일 날 이제 세이셸 군도에 빅토리아항에 입항을 했고요. 결국 돌발 사항 없이 이 피의자 2명을 이렇게 수사팀이 장악을 했습니다. 자, 결국 대면 조사가 시작이 돼야 뭐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으로 압송되는 피의자들의 모습, 그보다 앞서 들어온 항해사 이야기 함께 보시죠. 왜 죽였습니까? 죽인 이유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Why did you kill them? 유가족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할 말 없으십니까? 당시 한국에서 유일하게 목격하신 분입니다, 항해사님. 참담합니다. 네. 자, 그 양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참 길고 긴 시간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도대체 왜 죽였나? 이 사건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과정이었어요. 사실 그 사건이 벌어진 날 회식을 했답니다. 날도 더운데 고생들 한다면서 술도 많이 털어놓고 양주를 꺼내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 베트남 이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닌데 둘이서 이렇게 술자를 두면서 요요 그러더랍니다. 예. 근데 이게 베트남어로는 건배라는 뜻이라는데 문제 없잖아요. 예. 근데 선장이 술을 드셔서 그런지 이거를 욕을 한다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가 말다툼까지 이어졌고 그 가운데 이 베트남인 한 사람이 선장의 뺨을 때리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장은 이럴 거면 너희들 다 뭐 돌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주타실로 다 모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은 그러고 나서 먼저 주타실로 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뭐 술에 취해서 그랬겠지만 이 베트남인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우리 그냥 배에서 내릴 수는 없다라고 해서 흉기를 들었고 나머지들한테도 사실 같이 하자고 했는데 나머지들은 거부를 했고요. 이 두 사람이 이 선장실로 조타실로 가서 결국 선장을 제압하고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이게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이었던 거예요. 건배 이 뜻이었는데 그걸 욕으로 오해해서 그러니까 이제 선장은 선장대로 화가 나서 You go home. 야, 니들 배에서 내려서 니들 집으로 가. 이 사람들은 돈 벌러 나왔는데 집으로 가라고 하면 그거 정말 두려움에 또 휩싸일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사람들끼리 서로가 오해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두 사람의 그 어떤 생명이 앗아간 그런 그 살인 사건으로 연결된 건데요. 이 그 베트남인들은 이 선장하고 기관장이 평소에 자기들을 갖다 상당히 무시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배 타면 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말을 거치게 할 수 있는데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폭행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라고 하는 이 고립된 환경이고 또 이제 말이 서로가 잘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또 그 안에 있는 선상 그 생활이 상당히 힘든 그런 노동이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려서 너희 나라 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때 아마 또 술 먹고 또 이제 뺨을 때리고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오해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박 변호사님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자, 뭐 우리 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권, 관할권을 가지고요. 결국은 흉기를 휘두른 선원한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이 선장 붙잡아서 못 움직이게 했던 선원도 있었습니다. 그 선원은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특히 기관장은 뭐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살해했거든요. 그 경위도 너무 좋지 않다는 재판부 판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호주로 가보시죠. 네, 흰색 트럭 한 대가 상향등을 번쩍거리면서 빠른 속도로 뒤쫓아서 옵니다. 그리고는 거의 부딪힐 듯 뒤에 바짝 붙는데 갑자기 차선을 바꾼 트럭 운전자는 이번엔 옆에 붙어서요. 창문을 열고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의 성을 내고는 무리해서 코앞으로 끼어드는 모습입니다. 아, 너무 난폭하게 운전한다. 이제 끝나나 했는데 트럭 운전자의 난폭 운전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Oh no. I'm really scared. Should I call the cops as well? The police, please. Just concentrate on driving, okay? There's this guy and he's trying to run us off the road. And he's like, just keeps swerving at us. 차를 들이받고도 트럭 운전자의 난폭 운전은 끝나질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주행 신호도 무시한 채 도로 위에서 멈추는 바람에 이 피해 차량은 연석 위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피해 차량에 탄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똑같네, 똑같아. 네, 이 트럭 운전자의 난폭 운전은 단순히 그냥 본인의 분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피해 차량 운전자는 더 억울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트럭 운전자는 며칠 뒤 결국 난폭 운전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운전자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거라고 합니다. 아이고,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차들이 주차된 차고에 복면을 쓴 남성들이 슬쩍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뻔뻔하게 차문을 열더니 이 차주에게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황당한 차주는 운전석에 버티고 앉아서 비켜주지 않죠. 그러자 두 남성은 힘으로 끌어내서 결국 이 차에 올라타고야 맙니다. 아유, 그냥 내려주지. 차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있던 아내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당시 영상 보시죠. 아, 위험해. 네, 도둑들은 소리치는 차주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3억이 넘는 차량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위험해. 네, 경찰은 이들을 쫓고 또 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인근의 한 주택에서 용의자를 체포했고요. 주택에선 도난 차량이 무려 3대가 더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도난 차량들 모두 차주들에게로 돌아갔고요. 용의자는 절도 혐의로 구금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터널 안팎으로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소방차도 보이시죠? 터널 안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이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길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이게 또 하필이면 출근 시간대라 운전자들은 지각할까 봐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버스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터널 한복판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왜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린 남성 내렸어. 터널 중간에 서서 정체된 차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저 아저씨 뭐죠? 그러게요. 교통정리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형광조끼까지 입은 남성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이 경찰인 남성도 출근길이었는데 길은 꽉 막혀 있고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 사고가 났다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저 남성 곧바로 구조 차량이 들어올 수 있게 교통 정리를 시작했고요. 남성이 나서는 단 2분 만에 구조 차량 사고 현장에 도착해 제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반달곰 2마리가 경사진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들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고 마치 인사를 건네듯이 손을 들어 올립니다. 야, 너 일로 좀 와봐. 글쎄 뭐 작은 몸집에 축 늘어진 다리 그리고 곰의 손짓부터 눈빛까지 곰의 모습을 본 많은 누리꾼들 이건 분명 사람이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곰이 2발로 우뚝 서서 손을 흔드는 모습에 곰 탈쓴 사람 아니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저거. 위장곰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얘는 진짜 사람 같습니다. 자, 동물 측은 역시나 저거 사람이야, 저거. 반달곰 맞다면서 부인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곰 같아요, 솔직히. 근데 누리꾼들은 저거 지퍼 열면 사람 나온다. 곰탈 참 잘 만들었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